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세를 줘서 잔금을 마련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구체적인 그 진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요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을 치를 경우 그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기준점은 2가지로 나누어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는 돈의 출처가 내 돈인지 혹은 남의 돈인지 이 2가지 기준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방법부터 G 방법까지 7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B부터 E까지 4가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기준점, 실거주 여부로 따져보면 전세를 두는 것은 거주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고요. 또한 두 번째 기준점, 돈의 출처로 나누어 보면 내 돈을 낸다는 것은 잔압을 한다는 의미이고 남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은행 돈인 대출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할 것인가 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두는 첫 번째 방법, B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 돈 한 푼 없이 전액 전세 보증금으로 메꾸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C 방법은 첫 번째로는 전세 보증금으로 메꾸고 그 모자라는 나머지 금액을 내 돈으로 메꾸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먼저 받은 후에 전세 보증금으로 메꾸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네 번째 이 방법은 D 방법과 비슷한데 선 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으로 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돈이 생기면 그것을 잔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들인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로 돈의 출처가 다른데요. 그 차이점은 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더 세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B, C, D 이 방법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4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를 주는 첫 번째 방법, B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순서가 전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메꾸게 되는데요. 분양가와 전세가, 매매가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높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커지느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호황이면서 입주 물량이 적을 경우에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우 상승을 해서 분양가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상황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이 바로 C, D, E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은 호황인데 입주 물량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전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이 또한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입주 물량도 매우 많을 경우에는 이때도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합니다. 즉, 이 2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만족하지 못해도 전세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 D, E 방법을 통해서 전세를 맞춤으로써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C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 방법 같은 경우의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입주 물량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둘 중 하나는 만족하지 못해서 전세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하락한 상황이고요.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금 순서는 전세를 먼저 맞추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첫 번째가 되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금액이 생기면 그것은 이제 잔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를 맞추는 세 번째 방법,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세가는 분양가보다 낮지만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높아서 매매가가 조금 받쳐주는 상황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딱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대출을 적당히 조금 남겨두고 후순위로 전세보증금을 좀 싸게 받아서 두 번째로 전세가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D 방법이랑 비슷한데 매매가가 잘 받쳐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매매가가 분양가랑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싸게 주어도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잔압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의 장단점도 요약해 두었는데요. 먼저 B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가장 좋을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돈이 없이 전액 전세 보증금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목돈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전세를 두기 때문에 대출이 안 잡혀서 이자도 나가지 않고 내 DSR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도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역전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대처에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C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먼저 맞추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잔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B 방법과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으로 채우기 때문에 대출이 안 잡혀서 이자도 나가지 않고 DSR도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잔압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세 번째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대출을 적당히 남기고 후순위로 전세 보증금을 싸게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내 돈이 거의 묶이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단점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자가 나간다는 점, 그리고 후순위로 전세를 받기 때문에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과 세입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더라도, 즉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목돈이 묶이기 싫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D 방법과 비슷한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자라는 돈, 내 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내 돈이 묶이기 싫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D 방법과 거의 비슷하고 대신에 추가적인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 정도가 되겠고요.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 전세보증금을 싸게 드렸기 때문에 역전세 같은 변동성 대처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4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B 방법. 잔금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 방법을 이용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입주 시기에 부동산의 분위기가 좋아서 매매 시세도 오르고 전세 시세도 오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분양가를 초과해서 오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참 부동산 상승장이었던 2021년도에는 이러한 단지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를 맞추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온전히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추가분만큼은 돈이 남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호황이면서 주변의 입주 물량은 없거나 적은 상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2021년 같은 상황처럼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야 매매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수요인 전세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전세가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거나 적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변의 입주 물량은 전세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분양하는 단지에는 실거주를 할 실수요랑 임차를 둘 투자 수요가 섞여있게 마련인데요. 단지마다 비율이 다르긴 한데 임차 비율, 세를 줄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월세 물량이 몇백 세대나 나오면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를 들어올 사람들보다, 즉 수요보다 공급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전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낮은 금액부터 물량이 소진되고 금액이 천천히 올라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만족해야 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데 주변에 입주단지가 줄줄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낮아집니다. 전세 시세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당한 전세가로 빨리 빼서 잔금을 치르는 게 속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입주단지가 없고 우리 단지 딱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초반은 전세가가 낮긴 하지만 버틸 때까지 버텨서 우리 단지의 물량이 빠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전세를 높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살짝 예시를 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좋아서 분양가는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주변의 시세가 매매 시세가 4억 내외, 전세 시세가 3억 내외 수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입주 물량이 줄줄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해당 세대가 1000세대 정도 되다 보니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나와서 초반에 전세 시세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지정 기간 약 3개월 동안 전세 물량이 저가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되었고요. 물량이 적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분양가 2억 6천만 원인데 전세를 3억 3천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치룰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약 7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C 방법. 전세보증금으로 채우고 모자라는 돈은 내 돈으로 잔압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일 때 이 방법을 이용할까요? B 방법과 달리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메인 요소,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주변 입주 물량을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매매가는 그대로 높게 유지되더라도 전세가는 분양가보다 낮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를 시세대로 맞추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내 돈으로 메꾸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잔금을 치르는 돈의 구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세 보증금으로 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두 번째로 내 돈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를 미리 맞춰서 계약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내 돈을 보태어서 잔압을 합니다.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궁금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둔 글들을 다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D 방법. 선대출을 적당히 받고 전세를 싸게 놓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일 때 이 방법을 이용할까요?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인 건 맞지만 매매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선순위로 받은 대출 금액과 후순위로 받은 전세 보증금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 시세의 80~90% 안쪽 범위로 들어올 경우에는 선대출을 감안해도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오케이를 하면 선순위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서 매매가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C 방법처럼 전세를 선순위로 먼저 맞추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내 돈으로 채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 방법이 가능은 하지만 내 돈이 최대한 묶이지 않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순위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출이자를 굳이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내 돈이 묶이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치르는 돈의 구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C 방법이 첫 번째로 전세 보증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내 돈으로 내는 것이었다면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적당히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전세 보증금으로 두 번째로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먼저 맞추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잔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대출인 셈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내 돈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목돈의 수준은 전세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잔압 금액도 신용대출이라던가 다른 대출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자 금액이 발생하긴 하겠습니다. 또한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잔금 대출을 먼저 받아서 일부 남겨둔 후에 전세 보증금을 싸게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C 방법에 비해 목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잔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따로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월세로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C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순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전세 보증금 금액은 시세대로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라 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텐데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선대출 금액이라면 임차인이 들어오기 힘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가 하도 이슈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C 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D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대출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는 하겠지만 이러한 집주인의 니즈와 세입자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면 계약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선대출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세가 싸다고 해도 들어오기 힘들겠지만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도 어느 정도 싸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먼저 맞춘 뒤에 후순위로 잔금 대출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분양가보다 매매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고 그런데 전세 시세는 매매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면 분양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 방법은 C 방법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모자라는 돈을 내 돈으로 채우지 않고 잔금 대출로 채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후순위로 집단 잔금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집단 잔금 대출은 후치 담보 대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커녕 보존 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용 대출이 섞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잔금 대출이 반드시 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설정하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전입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집단 잔금 대출은 후순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로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데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하고 또 한도가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또 은행 지점별로도 방침의 차이가 있어서 후순위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도 있고 보수적인 지점인 경우에는 후순위 주담대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도가 남아있다라는 개념을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만약 매매 시세가 분양가보다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KB 시세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 LTV 70%가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KB 시세에 LTV 70%를 적용한 만큼이 대출 최대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70%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출만 받았을 때 이만큼을 다 대출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전세 세입자를 먼저 받고 후순위로 대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출 최대 금액이 이 점선이라고 치면 그 금액에서 전세 보증금 금액만큼을 차감한 그 나머지 금액만큼이 대출이 가능한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LTV를 반영한 대출 최대 한도치에서 전세 보증금만큼을 착감하고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LTV를 반영한 최대 한도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 방법, 선대출을 적당히 남겨둔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잔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이 방법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이때와 달리 매매 시세가 잘 받쳐주지 않을 때에는 남의 돈인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는 분양 금액을 전부 메꾸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모자라는 차익만큼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메꾸기 위해 내 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매매 시세가 잘 받쳐주지 않을 때에도 C 방법처럼 선순위로 전세 세입자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내 돈으로 채우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목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그나마 최대한 목돈이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잔금 치르는 돈의 구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D 방법이랑 똑같은데 마지막에 모자르는 내 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집단 잔금 대출 금액이 적당히 남겨져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 전세 보증금을 싸게 두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내 돈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7번째, 최종 정리 요약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줄 때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세가가 호황일 경우에는 B 방법이 가능한 상황이면 당연히 B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B 방법은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라 전세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분양대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가는 낮은데 매매가는 낮지 않은 경우에는 C 방법과 D 방법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C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선순위로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잔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목돈이 꽤 많이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싫다면 D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선대출을 적당히 남겨두고 전세 보증금을 싸게 드리는 대신에 최대한 내 돈이 거의 묶이지 않거나 조금 들어가는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C 방법보다는 목돈이 덜 묶이지만 대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목돈이 묶이기 싫다면 D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고 부동산과 세입자도 설득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수할 수 있다면 D 방법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세 시세도 낮고 매매 시세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C 방법과 E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C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로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다 내 돈으로 내는 방법. E 방법은 D 방법과 비슷한데 마지막에 모자라는 금액은 내 돈으로 잔압하는 방법입니다. C 방법은 내 돈이 꽤 많이 묶일 수가 있는데요. 목돈이 꽤 많이 묶이더라도 그냥 통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편하다면 그냥 C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이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최소한으로 묶이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부동산과 세입자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